자, 저희가 이제 앞 시간에 경영 기초, 재무 기초 이렇게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회계 기초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게 성격이 세 과목이 다 달라서 이 들으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실 때 어떤 마인드로 들어가는 게 좋은지 이런 거를 좀 캐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회계 정의를 한번 써볼게요. 자, 앞 시간에 저희가 재무의 정의를 썼을 때는 굉장히 짧았어요. 자본의 조달과 운영 이렇게 짧았는데 이번 시간에 회계의 정의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한번 끊어서 읽어보면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 실체에 관한 경제적 사건을 식별하고 측정하고 보고한다. 되게 길죠, 정의가. 근데 이거를 한 두 단어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기니까. 그 뭐냐면은 회계는 뭐냐? 유용한 정보를 보고하는 거예요. 유용한 정보를 보고하는 거. 이게 회계예요. 그러면 유용하다는 게 뭘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정보를 이용할 경우랑 이용하지 않을 경우를 비교하는, 이 정보를 이용할 경우랑 이용하지 않을 경우 중에 얘가 더 좋은 성과를 내면, 정보를 이용할 경우가 더 좋은 성과를 내면 이러한 정보를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용한 정보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즘엔 젊은 친구들도 많이 하니까 이 주식 투자 하다 보면요. 예전에는, 요즘 말고 예전에는 금요일 정도에 경제신문에 한 면을 전면 광고를 하면서 몇 월 며칠 날, 보통 이제 다음 날 토요일 날, 아니면 다음 주 토요일 날, 여의도 어디에서 설명회를 한다, 주식 투자 설명회를 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무료인 때도 있지만 회비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5만원, 10만원, 비싸면 100만원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이런 주식 투자 설명회에 5만원 내고 갔다 칠게. 5만원 내고 가서 들었는데 어떤 종목을 추천했는데 그걸 사갖고 예를 들어서 막 1,000만원을 벌었다. 대박이 터졌다. 그러면 5만원이 아깝지 않겠죠? 그렇게 의미 있는 정보면 돈을 주고라도 얻을 생각을 합니다. 그쵸? 여러분 진짜 내일 주가 오를 주식을 누가 잘 찍어주면은 그거 돈 몇만원 내는 게 뭐가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낼 생각까지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런데 그렇게 유용한 정보인데 회계는 공짜예요. 회계 정보는 공짜라고.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읽어서 그렇지 되게 중요한 정보들이 많은데 공짜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용한 정보를 보고하는 게 목표인데, 그러면 재무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 회계는요, 보고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과거 얘기를 보고하는 거예요.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다시 말하면 일기장과 똑같아요. 했던 일,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거예요. 다만 일기장은 나 혼자 보려고 쓰는 거지만 회계는 남에게 보여주려고 만드는 일기장이에요. 그러면 재무랑 뭐가 다르냐? 회계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적어주는 거라면, 보고하는 거라면, 재무는 미래에 할 일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조달할 때 몇 대 몇을 조달할 거냐, 투자할 때 몇 대 몇 투자할 거냐, 이런 걸 결정하는 거니까
재무는 미래를 위한 학문이고, 미래 의사결정을 위한 학문이고, 회계는 과거 있었던 일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는 게 회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계가 더 쉬워요. 있었던 일을 그대로 보고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기초 개념이니까 이 정의 안에서 필요한 얘기들을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유용한 정보가 어떤 게 유용한 정보냐면 이 정보 이용자한테 도움이 돼야 돼요. 회계 정보를 이용할 사람, 그 사람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 그러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 외부에 두 종류가 있는데, 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먼저,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제적 의사결정이 유용해야 돼요. 경제적이란 말도 유식하게 보여서 써서 그렇지, 이건 그냥 천박하게 표현하면 그냥 돈이에요. 돈에 대한 의사결정이고, 이 돈에 대한 의사결정을 유식하게 표현하면 재무관리예요. 재무관리. 그리고 그러면 경제 의사결정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조달과 운용이에요. 그죠? 재무관리의 핵심이 뭐다? 조달과 운용이거든. 그럼 조달과 운용에 요거 하는데 도움을 줄 만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조달 운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회사 내부에는요, 많지만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면 그게 경영자가 돼요. 경영자. 물론 저 회계 정보를 그 경리부 담당 직원이나 경리부장이나 뭐 CFO나 이런 사람들 다 관심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걸 통해서 이걸 결정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경영자한테 요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이 경영자를 위해서 제공하는 정보를 뭐라고 부르냐면 앞으로 관리회계라고 불러요. 관리회계. 관리회계는 영어로 하면 Managerial Accounting, 그래서 이렇게 써요. 관리. 그죠? 근데 반면에 이 외부에서 회사 바깥에 있는 사람 중에 요걸 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일단 두 사람은 반드시 대답하셔야 돼. 앞에 재무관리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저 회사에 이거와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주주하고 채권자예요. 물론 주주를 내부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되게 외부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셔도 돼요. 직접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두 개체가 먼저 생각이 나셔야 되고, 세 번째로 또 하나 반드시 기억나셔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인데 저 회사에 있는 회계 정보, 이거를 알고 싶어하는 데가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냐? 대표적으로 뭐 정부라고 해도 되고 국가라고 해도 돼요. 정부 아니면은 국가 해도 돼요. 그 정부나 국가는 왜 저 회사의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할까요? 예,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부가 저 회계를 해석을 해갖고 그 세금을 매기는 회계를 세무회계라고 해요. 세무회계는 영어로 tax accounting 이렇게 하면 tax accounting. 그 다음에 이 외부 정보 이용자는 주주 채권자 정부 말고 더 많은데, 예를 들면은 그냥 간단히 예를 들면 노조도 물론 회사 내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딱 당사자는 아니니까 노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사회단체도 있을 수 있고, 소비자도 있을 수 있고, 요즘엔 아주 지혜로운 유능한 소비자들은 회사의 재무구조나 이런 걸 보고 이제 뭐 소비 결정을 한다든지 투자 결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뭐 등등등 있다 칠게요.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회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재무회계라고 불러요. 재무회계는 Financial Accounting 이렇게 불러요. 이거 안 중요해요. 그냥 제가 노란색 썼지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회계 정보를 다양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 뭐가 있냐면은 이 관리 회계는 이 관리 또는 경영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활용하는 건데, 이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 한 명이지만 경영자가 이용하는 회계 정보는 또는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하는 의사결정은 맨날 똑같을까요? 항상 다를까요? 매번 달라요. 그렇죠? 매번 똑같은 투자하고 매번 똑같은 조달, 이런 사람은 그런 회사도 없을 뿐더러 그 말도 안 되지. 계속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 상황별로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도 다르고 그 정보 활용해서 쓰는 기법도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요. 그때그때 상황별로 적합한 기법들을 쓰는데 이 다양한 기법들은 그 예를 들면 아까 재무관리에서 배운 수많은 기법들, 재무관리에서 나중에 배우면 투자론 뭐 이런 것도 배우거든요. 투자론 아니면 자본조달론 이런 걸 배우는데 이런 기법들도 배우고, 그 다음에 회계학 안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 BEP 분석 뭐 이런 거, 손익분기점 분석이라는 이런 것도 배우고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경영학 배우다 보면 경영학에서도 이런 의사결정하는 것을 계량 의사결정이라고 불러요. 계량 의사결정. 이거를 줄여서 OR이라고 많이 써요. OR. 뭐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일단은 관리에게는 이런 거 조달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들,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하고 다양한 기법들을 쓰는 게 특징인데, 반해서 이 외부 정보 이용자는 되게 많아요. 점점점 했죠.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가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원래는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서로 다른 정보를 다 제공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회계는 공짜이기 때문에. 그죠? 공짜로 제공한 정보인데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이 회계는 그 일반적으로 인정된, 그러니까 요 전에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정보는 공통의 정보를 주는 게 특징이에요. 공통적인 거. 그러니까 각자 원하는 게 다 다르겠지만 공통 부분은 있어요. 분명히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 거라서 그거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기는 다양한 건데 여기는 똑같은 걸 제공하는 특징이에요.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거. 그래서 그런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의 원칙이라는 이 약속에 의해서 이 회계 정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엄청 유명한 단어인데 GAAP라고 불러요. 갭, 줄여서 갭이라고 읽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은 GAAP가 돼요. 자, 일반적으로 영어로 generally, 그다음에 accepted, 인정된 accounting principle, 일반적인 인정된 회계 원칙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갭이 과거에는 한국 갭, 한국 코리아 갭, 일본 갭, 그 다음에 US 갭, 그 다음에 EU 갭, 이렇게 나라마다 다 달랐었어요. 나라마다 옛날에는 그 나라 고유한 갭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나라마다 다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미국은 미국 갭이 있고 한국 갭이 있는데, 그게 우리 같은 일반인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첫 번째는 삼성 같은 다국적 기업은, 여러 나라에 가서 사업하는 기업은 지금 브랜치가, 그러니까 지점이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뭐 저 폴란드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일본에선 일본 갭에 의해서, 일본에 사업하면서 일본 갭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들 건데, 정보를 만들 건데 일본 말로 돼 있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 미국에선 미국 갭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고 영어로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는 이건희 회장이, 지금은 돌아가셨으니까 이재용 부회장, 이런 사람이 그거를 보고 이런 의사결정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또는 왜 이런 사람들이, 한국 주주나 한국 투자자가 그 삼성전자가 외국에서 더 사업 많이 하는데 그거를 보고 이해가 됩니까? 아예 못하잖아요.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최근에 이거를 IFRS라고 해서, 요건 보통 우리가 그냥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해석을 하는데, 원래는 국제 재무 보고 뭐 스탠다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제 재무 보고 방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모든 나라가 이거를 통일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한 기업이 여러 나라에서 사업할 때도 그거를 취합하기도 쉽고, 또는 한국 사람이 미국 회사 투자할 때, 요즘엔 미국 회사 투자하잖아요. 근데 재무제표 안 보고 그냥 애플이니까 투자, 이런 건 되게 위험해서 안 되고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IFRS가 되면 우리나라도 다 똑같이 이걸 적용하니까 미국 재무제표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소개하냐면은, 저는 이제 회계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대부분 시험은 여기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데 그래서 강의를 다른 선생님들은 다 이것만 해요. 이것만 하는데 저는 강의할 때 이거도 하고 이것도 합니다.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항상 시험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뀐 부분에서 나와요. 이거였다 이렇게 바뀐 그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거 설명 듣고 이거 설명드리면 명확해. 왜 달라졌는지 그걸 이해하고 이걸 보시면 아 여기가 중요하구나. 왜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을 설명해도 되는 게 얘네들이 거의 싱크로율이 90%가 넘어가요.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계속 이걸 개정하면서 여기에 근접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는 게 몇 군데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데가 시험에 더 잘 나와. 이 두 가지를 다 들어두는 게 좋겠다 하시고 재무회계는요 회계 원리 그다음에 중급 회계 고급 회계 이렇게 영역을 나누기도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 않죠.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 하는 건 요 정도만 해요. 이 정도면 충분해. 그리고 오늘 수업만 들어도 웬만하게 시험에 나오는 게 상당히 많이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 요 중에 한 일부를 좀 해요. 요 중에 일부를 좀 하고 이거는 이제 안 할 건데 이 고급 회계는 이게 중급이고 고급이니까 회계 원리는 어카운팅 프린시플, 중급 회계는 인터미디에이트 어카운팅, 고급 회계는 어드밴스드 어카운팅 이렇게 하는데 고급이라고 붙었으니까 되게 어려울까 보다 생각했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고급 회계는 뭐냐면은 둘 이상의 회사를 결합하거나 이런 거 관련된 회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 회사의 회계를 보고하는 게 이거라면 둘 이상의 회사를 결합할 때가 있어.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합병하고 이런 거 있잖아. 합병이나 연결이나 이런 거. 그쵸?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건 안 나오는 거예요. 가끔 상식적으로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상식 수준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건 다 커버가 돼요. 자, 그 다음에 회계의 종류를 쭉 나열하다 보니까 이걸 다 하냐? 다 안 해요. 다 안 하고 여기에 일부,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요 정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게 이 외부자들이 내부에다가 자금을 맡겨가지고, 그쵸? 자금을 맡겨서 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진정한 주인이고 이 사람들 대리인이라고 불러요. 대리인, 에이전트.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자금을 맡겨갖고 잘 관리해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딴짓할 때가 많아요. 내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 감시할 때가 있어. 감시할 때. 근데 감시하는 거를 우리가 감사라고 그래. 감사. 회계감사. 그죠? 그래서 감사까지 하면, 회계감사까지 하면 이게 회계 전체예요. 그래서 이런 거 중에서 필요한 것만 압축해서 저희가 강의를 할 거예요. 조금만 더 갈게요. 자, 유용한 정보라는 것은 보통 목적 적합성하고 제가 항상 이거를 코리아 갭도 하고 IFRS 한다 그랬으니까 두 가지를 다 하는데 지금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코리아 갭의 논리만 먼저 소개해 볼게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높으면 유용하다고 그래요. 목적 적합성도 높고 신뢰성도 높으면 유용하다고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그냥 목적에 적합한 정보예요. 목적에 적합한 정보. 이거는 그 숫자가 믿을 수 있어야 돼.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경영학 배우시면 신뢰성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보통 객관성, 항상성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항상성, 객관성 이런 걸 신뢰성이라고 부르고 요 목적 적합성은요 보통 타당성 이런 말도 많이 하고 또는 정확성 이런 말도 많이 이런 거를 말하는데 이거는 그 숫자를 믿을 수 있느냐 이거는 숫자가 목적에 적합하냐 이걸 말하는 건데 예를 들면 쉬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년 전에 건물을 100억에 매입했어요. 5년 전에. 그리고 현재는 그 가치가 80억 내외 정도 돼. 감가상각이 돼가지고 가치가 좀 떨어졌어. 자, 그런데 회계는 있었던 일을, 그 기업 실체에 대한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건데, 보고하는 거고, 이 측정이 뭐냐면 얼마로 보고할 거냐, 이게 측정. 그죠? 얼마로.
이게 화폐 가치로 보고하고자 하는 건데 정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건물은 5년 전 100억 요 정보가 하나 있고 현재 80억 내외 이런 정보가 있는데 어떤 거로 정보를 줘야 되냐 이거죠. 유용한 정보가 되려면 어떤 정보를 줘야 되냐 이게 이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요건 뭐냐면 5년 전 100억 이렇게 보고하면 신뢰성이 높은 거예요. 왜? 이 숫자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과거에 거래한 그 금액이기 때문에 그쵸? 이건 안 변하잖아요. 그 숫자를 믿을 수 있냐? 확실히 믿을 수 있어. 그쵸? 그런데 이건 단점이 뭐가 있냐면 목적적 합성은 떨어져. 왜 그러냐면 이 목적적 합성은 자금의 조달과 운영 목적에 적합하냐 그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내가 팔기로 이제 살거나 살거나 팔고자 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건 옛날 얘기야. 의미 있는 숫자는 이거거든요. 현재 80억 내외인데 요거는 현재 80억 내외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80억 내외인데 90억에 팔았으면 잘한 거예요. 80억 내외인데 70억에 팔았으면 못한 거예요. 그쵸? 80억 내외인데 60억에 샀으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의사결정,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는 요 숫자예요. 그쵸? 근데 이 숫자는 단점이 뭐가 있냐면 확실하지가 않아. 제가 내외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저 상대방이 지금 몸이 달아있느냐 아니면 여유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이게 중간에 공인중개사 누굴 썼느냐에 또 달라지고 그쵸? 이거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꾸 변한다고. 목적은 적합한데 신뢰성은 낮다고. 됐죠? 자 그러면은 이 둘에는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성을 높이려고 노력하면 목적적 합성이 떨어지고 목적적 합성을 높이려고 노력하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정보가.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선택하지?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어떻게 하죠? 요 원칙에 따라 합니다. 원칙. 여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원칙이 있어. 원칙에 맞춰서 건물은 이렇게 보고하기로 하자. 이렇게 보고 이걸 원칙에 따라서 얘기를 해야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이해가 돼. 이거는 역사적 원가, 이걸 우리가 역사적 원가라 부르는데 지금은 안 중요하죠. 역사적 원가로 보고했구나. 그러고 이해한 이거 5년 전 숫자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이걸로 보고하면 우리가 현행 원가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공정가치라고 해요. 공정가치. 공정가치로 보고했구나. 그러면 요 80억 내외겠구나. 이걸 이 사람들도 알아들어야 되니까 숫자를 어떻게 만든다? 약속에 의해서 만든다. 여기는 어떻게 만든다? 그때 필요에 따라 만든다. 아무렇게나 만든다. 그래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관리회계랑 재무회계 비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에 첫 번째 나오는 게 관리회계랑 재무회계 용도가 다르다. 이런 거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갈게요. 이 경제적 사건을 보통 거래라고 하고요. 거래라고 하고 이 경제 사건 거래는 뭐냐면 그러니까 재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건을 경제 사건이라고 불러요. 재산의 변동. 근데 이런 변동을 가져온 사건을 첫 번째 식별하고요. 이게 거래인가 아닌가 식별하고 그 다음에 얼마로 측정해서 보고하는데 여기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오늘 마칠게요. 이 보고를 무엇 갖고 하냐면 보고를 재무제표 가지고 해요. 재무제표. 이걸 흔히 재무제표 이렇게 얘기하는. 재무제표는 영어로 쓰면 financial 여기가 statements가 돼요. 요 제라는 단어가 요게 이제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 여러 개의 표. 재무랑 관련된 여러 개의 표. 재무제표. 영어로는 financial statements 그래서 이건 복수형으로 말씀하시는. 근데 이 재무제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보통 아까 잠깐 소개받은 그 대차 대조표라는 게 있고요. 대차 대조표를 BS라고 쓰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라고 있어요. 손익계산서 IS 쓰고 현금흐름표. 시험에 잘 나오는 두 번째 주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자본 변동표. 자본은 이쿼티 체인지 스테이트먼트. 이건 안 중요합니다. 요거 내용만 아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거를 retained earning statement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5개 플러스 주석 이렇게 해서 여기 주석이 하나 더 붙고요. 재무제표라는 것은
이 5개 플러스 주석. 주석이 뭐냐? 그럼 우리가 이제 석사 논문 같은 거 쓰실 때 위에 장황한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번호 매기고 밑에다가 추가 설명하는 거죠. 풋노트 같은 거.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재무제표적이 표다 보니까 공간에 한계가 있어서 거기다가 뭐 미주알 고주알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설명이 필요하면 이렇게 주기 달아가지고 이렇게 달아가지고 뒤에다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걸 주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수업을 기존 코리아 갭하고 IFRS를 섞어서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요거는 코리아 갭, 한국 갭 뭐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IFRS는 4 플러스 주석이에요. 하나가 여기서 빠져요. 그거 관련된 것만 하고 이제 오늘은 마칠게요. 자, 대차대조표는 지금 하얀색은 코리아 갭이고 빨간색을 제가 IFRS 따로 해드릴게요. 대차대조표는 뭐냐면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요.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 그럴 때 이 일정 시점이라는 것은 요거는 12월 31일 현재 시점 이렇게 보통 이해하시면 돼요. 어느 한 딱 시점에서 딱 물을 딱 잘라갖고 단면을 보던 것 같이 이거를 일정 시점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걸 우리는 스테이트는 상태라고 해석하고 아니면 스탁 그래서 이거를 저량이라고 해서 저량 스테이트나 스탁을 알고자 하는 어느 한 시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대차대조표라고 부르고요. 다행히도 아까 재무관리 배우시면서 대차대표를 잠깐 봤기 때문에 뭐의 상태냐 그러면은 이 재무 상태가 뭐냐면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는 자산이 100, 부채가 50, 자본이 50. 그걸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반면에 이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아니면 영업 성과를 보여주는 게 손익계산서예요. 그래서 이때 일정 기간이라 할 때는 일정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거는 누적치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다 합친 거예요. 그게 요런 속성을 뭐라고 하냐면 플로우라고 그래요. 플로우. 유량 이렇게 보면 저량, 유량. 이것도 되게 잘 나와요. 시험에. 앞에서 경영학 배울 때는 효율성과 효과성 비교가 중요하다 그랬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경영 공부하실 때 요 상태 개념하고 스테이트 개념하고 유량 개념을 아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저량은 저수지에 있는 물의 양이에요. 저량, 저장된 양. 예를 들어서 저수지에 물이요. 1월 1일 날 간단하게 볼게요. 1월 1일 날 저수지에 물이 100톤이 있었어요. 100톤이 있고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물이 상류에서 이 저수지로 물이 50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톤 표시 안 하고 50톤이 들어오고 30톤이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상류에서 물이 들어오고 하류로 물이 나가거든요. 1년 동안 50톤이 들어오고 30톤이 나갔어. 그럼 연말에 물이 얼마가 저수지의 물의 양이 얼마가 되죠? 120이 되거든. 그죠? 그러면 요 1월 1일의 상태, 12월 31일 상태를 나타내는 게 이게 BS예요. 저장량을 알려주는 거고, 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거 누적치를 보여주는 게 플로우예요. IS예요, IS. IS에서는 요거를 수익이라고 부르고, 요걸 비용이라고 부르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다? 이게 이익이에요, 이익. 요 노란 박스가 이익인데, 그러면 연초 상태에서 이익을 합치면 연말 상태가 돼. 아까 재무관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100억으로 출발해서 1년 동안 장사 잘했더니 110억이 됐어. 기억나세요? 100억짜리가 110억이 됐어요. 그럼 이게 플러스 10인 거예요. 그죠? 그럼 연말에는 재무제표가 110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120억. 그거를 보여주는 게 요 파란 박스도 보여주고 노란 박스도 보여주는 그걸 대차대표 손익계산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메인이고요. 요 나머지는 얘네들이 주지 못한 정보를 보완해 준 역할을 하는데 요거는 일정 기간에 현금의 변동 내역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현금 변동.
이거 설명하려면 좀 장황해져서 이제 생략할 건데, 이 위에 있는 두 개, 대차대표랑 손익계산서는 현금 변동 내역을 잘 보여주지 못해요. 현금 변동 내역을. 그래서 현금 변동만 특별히 부각시켜서 보여주는 게 현금 흐름표다. 그러면 현금 흐름표에 현금 흐름에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 외부에 있는 사람 중에. 아까 주주와 채권자인데, 채권자는 현금 흐름에 왜 관심 있냐 그러면은 이자 받아야 되니까. 저 회사가 현금이 없으면 이자를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이 충분하냐? 그래서 이자 받을 수 있냐? 그럴 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중요하고, 주주는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주주는 나중에 재무관리가서 제대로 배울 때 아시게 되는데, 기업 가치 구할 때 미래 현금 흐름을 가지고 구하거든요. 그럼 미래 현금 흐름 하려면 과거 현금 흐름을 통해서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회계는 다 옛날 거 얘기하는 과거를 얘기하는 과거를. 이거 갖고 왜 필요하냐?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자, 요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생략하고 다음에 하면 되니까, 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한다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예요. 배당하느냐 아니면 유보하느냐. 이거. 그죠?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사회 유출. 아까 재무관리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내 유보라고 해요. 사내 유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100인데 이 중에 배당을 30을 하면 유보 70 할 수 있고요. 배당을 50을 하면 유보가 5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예요. 어떻게 처분했느냐. 근데 이거 주로 누가 관심 갖냐 하면 주주가 관심 갖는, 주주가. 그죠? 요것도 자본 얘기니까 주주가 관심 갖는 거고, 요거는 주주하고 채권자 관심이 많고요. 얘네 셋은 다 여기 있는 정보를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존 코리아갭에서는 5% 수적인데 IFRS는 4% 수적이다. 자, 그러면 요게 일단 빠진다. 요게 없어도 됩니다. 요게 IFRS에서는 이거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네 개 중에서 얘가 이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재무상태표 이렇게 바뀌어요.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예요. 근데 저는 재무관리 강의하는 과정에서는 재무상태표란 말보다는 대차대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대변과 차변을 대조하는 표. 그게 더 의미가 좋아요. 그래서 이 둘 다 필요하니까 둘 다 알고 계시고, 이 손익계산서를 IFRS에서는 앞에다가 포괄을 붙여서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표현합니다. 포괄손익이 뭔지는 다음에 할 거고, 그냥 손익 말고 포괄손익으로 보고하는 계산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그래서 요 5개를 모아서 뭐라 부른다? 재무제표. FS 이렇게 부른다. IFRS에서는 4% 수적이니까 요거는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는다. 하시고, 그런데 실무상은 다 이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관행이 있어서 다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마칠게요. 이제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그 전에 요거부터 할게요. 이 재산의 변동이 5개의 변동인데, 하나가 뭐냐면 5개가 뭐냐면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요 5가지가 변동하면 이거를 우리가 거래라고 하고 경제 사건이라고 하고, 이거를 식별해서 측정 얼마로 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위에 자산부채 자본을 윗줄에다 쓰고 수익 비용을 아랫줄에 쓴 이유가 뭐냐면은, 자산부채 자본은 요걸 가지고 뭘 만드냐면 요 대차대표를 만들고요. 요 수익 비용 갖고 뭘 만드냐면 손익계산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거 만들기 위한 정보, 요거 만들 정보. 그죠? 그래서 5개가 변하면 저걸 보고하는 것을 여기다가 분류해서 보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하나만 더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식별해서 측정하는 과정에서 뭐 보고까지 해도 되지만, 우리는 그 식별 측정하는 과정에서 복식부기라는 걸 씁니다. 복식부기. 요거에 대한 설명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복식부기. 이 복식부기란 말은 단식부기하고 반대말이에요. 단식부기. 반대말인데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단식 부기는 한 줄로 설명하는 거고, 단식 부기는, 부기란 말도 어려울 수 있는데 장부에다 기록하는 게 부기예요. 장부에 기록하는 거. 근데 하나는 복식이 한 단식인데, 단식은 뭐냐면 한 줄로 하는 거고, 복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두 줄로 하는 거예요. 두 줄로. 단식은 한 줄, 복식은 두 줄인데, 이 단식은요 1월 1일부터 쭉 가서 12월 31일까지 쭉 이렇게 적어주고 12월 31일에 결론을 쫙 적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혹시 이제 중고등학교 때 어떤 그 동아리에서 회계를 혹시 해봤다, 회계, 보통 총무, 서기, 회계, 이제 회계를 해봤다 그러면, 회계는 1월 1일 날 전임 회계로부터 현금 출납장, 그죠? 하고 실제 현금을 넘겨받아서 인수인계 받아서 1년 동안 돈 들어온 거 나간 거 쭉 적어요, 순서대로. 그래서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말에 요 잔액을 가지고 요거를 다음 회계한테 넘겨줘요. 장부하고 그 다음에 이 실제 현금을 넘겨주죠. 그러면 이제 이거 1년 동안 회계 처리한 거예요, 단식으로. 대표적인 게 금전출납장, 가계부 이런 게 다 이렇게 적어요. 되게 날짜 쭉 가고 옆에다가 들어오면 플러스 나가면 마이너스해서 쭉 모은 거예요. 그런데 복식부기는 사건을 두 군데, 한 군데는 차변이고 한 군데는 대변이에요. 양쪽에다 보고한다. 양쪽에 보고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도 적어드렸지만 거래의 이중성 아니면 대차 평균의 원리예요. 아까 했으니까 거래 이중성, 대차 평균, 이 속성을 이제 활용하는 건데, 아까 적었으니까 거래 이중성이 뭐냐면 한 거래는 두 사건으로 쪼갤 수 있다. 쪼개서 한쪽은 차변, 한쪽은 대변해서 적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쭉 12월 31일까지. 그죠? 자, 그러면 똑같은 금액을 양쪽에 동시에 적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쭉 12월 31일까지 더하면 이 합계가 어떻다? 항상 같다. 그걸 뭐라 그런다? 대차가 평균이다. 근데 왜 장부를 이렇게 보고 하면 편할 것 같아? 이거는 초딩도 하고 중딩도 해요. 초딩도 자기 가계부 쓰는 애들도 있잖아요. 자기 용돈 관리장 해갖고. 이렇게 쉬운 방법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대답이, 얘가 오류 발견이 쉽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또는 오류가 발생 자체 안 합니다. 여기는 오류 발견이 어렵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성실하게 1년 동안 잘 정리해서 마지막 날 후임자에게 넘겨주려고 했는데 장부상으로는 1,000원이 남아있는데 현금이 900원이 남아있어요. 100원이 이제 안 맞아.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내 돈 100원 넣어서 그냥 메꿔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왜 차이가 나지? 100원이 어디서 차이냐는 찾으려면 여기서 다 거슬러 올라가서 덧셈 빼셈을 잘못했는지 뭐를 빼먹었는지 이런 걸 다 찾아야 돼. 이게 쉽겠어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몰라. 그럼 거의 못 찾아. 근데 이거는 한 방에 찾아, 한 방에. 대차가 안 맞는 곳을 찾으면 돼. 평균이 아닌 자를 찾으면 거기가 오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류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오류 발견도 쉽기 때문에 복식북이라는 걸 씁니다. 복식북에 의해서 식별하고 측정하고 복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그 정부회계라는 말이 가끔 나올 텐데, 정부회계. 이게 이제 국가도 회계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단식북에 있었어요, 국가는. 근데 최근에 복식북이로 다 바뀌었어요, 정부회계도. 이제 민간인들은 워낙 몇백 년 이상 다 복식북에 해왔었고, 국가기관이 단식북에 쓰다가 국가마저도 이제 복식북이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복식북이의 원리를 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걸 더 들어가면 또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기초 개념에서는 이 정도만 소개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하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경영학은 누구 입장에서 연구하는 거냐 그러면 경영자 입장, 경영자. 재무관리는 누구 입장에서 연구하는 거냐 그러면 주주 입장, 주주.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 입장. 그래서 자녀적 성격이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는 순서가. 그런데 회계는 누구 입장에서 연구하는 거냐 그러면 기업 자체 입장에서 정보도 만들고 정보를 활용하는 거예요. 좀 입장이 달라요. 경영학은 경영자 입장, 재무관리는 주주 입장, 회계는 기업 자체 또는 기업 실체 입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기업 실체, 기업 자체를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법적 실체가 아니고 뭐다? 경제적 실질로 보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더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지는데 회계를 보고할 때 법적 실체로 하지 않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보고한다. 이게 뭐냐면 기업 자체 입장에서 정보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요것만 잠깐 소개해 볼게요. 한 5분만 더 시간 주세요. 자, 그러면 공간이 그냥 여기는 아니고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그냥 할게요.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B 회사를 지배한다고 칠게. 지배한다. 우리가 경영학 가서 이제 나중에 배우는데 이 지배하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예를 들어서 50% 정도를 지배합니다. 50% 이상. 이 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회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모회사이고 이 회사를 자회사 이렇게 부릅니다. 또 이 회사를 지배회사, 이 회사를 종속회사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B가 C를 지배하면 여기를 손자회사라고도 불러요. 어머니 회사, 아들 회사, 손자 회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만 끊고 생각해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개별 재무제표라고 부르고 이 회사만의 개별 재무제표라고 부르고 이 회사 재무제표도 개별 재무제표라고 부릅니다. 개별 재무제표. 이렇게 부르는데 회계는 이 경제 실질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연결 재무제표를 말해요. 연결 재무제표를 예를 들어요. 연결은 아까 여기서 잠깐 적어드렸는데 뭐다? 두 회사 이상의 결합 이런 게 연결인데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회사 자체의 개별 재무제표도 있고 B 회사 개별 재무제표도 있지만 회계는 뭘 요구하냐면 이걸 합쳐가지고 이걸 하나로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하나 합쳐가지고 연결 재무제표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이걸 연결해서 연결해달라. 그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이런 거예요. 얘네들은 법적으로는 별도 회사예요. 법적으로 별도로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등록하거든요. 우리 태어나면 주민등록하듯이 회사들도 법원에 다 등록해야 돼요. 고유한 등록번호, 우리 주민등록번호 갖고 있듯이 고유한 법인 번호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별개의 회사야. 그런데 얘네들은 경제적으로는 한 몸이다 이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얘가 얘를 지배하기 때문에 얘가 이 지배력을 활용해서 나의 재무제표를 나한테 유리하게 예쁘게 꾸밀 수가 있어요. 나한테 유리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이 회사한테 매출을 100억을 하고 이 회사는 똑같이 매출을 100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얘가 100억 팔고 1월 2일 날 얘가 100억을 팔아. 그런데 둘 다 100억 왔다 갔다 하니까 물건 왔다 갔다도 안 하고 장부사항으로 이렇게 적었어. 나 매출 100억 했어. 얘도 매출 100억. 그러면 외부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여기도 100억 매출 나고 여기도 100억 매출 나니까 이 회사들은 합치면 200억이나 매출이 나는 회사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 따로따로 보면 여기도 매출 100억이고 여기 매출 100억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질로 보면 경제적 실질로 보면 그 매출은 실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내부 거래라고 하는데 내부 거래. 이거는 실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밤새도록 열심히 팔아보세요. 100억어치 팔고 100억어치 팔면은 우리 가정이 200억어치 매출이 일어난 건가요? 아니거든. 그건 완전 껍데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내부 거래를 제거해서 보고하는 게 뭐냐면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그럼 이 연결을 왜 요구한다? 얘네들은 법적으로는 별개라도 경제적으로는 한 몸이다. 얘네들은. 그래서 이 개별 재무제표는 참고용이고 이게 주 재무제표가 됩니다. 회계는 이걸 요구해. 그럼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업 자체를 대상으로 회계를 만들고 그 기업 자체를 뭐로 본다? 법적 실체는 아니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회계 정보를 만든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다? 연결 재무제표를 만드는 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기초 개념인데 엄청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하시면 이 안에서 한 서너 문제까지는 나와요. 서너 문제 정도는 실제 시험에 나오는 주제들이 있어요. 재무제표인 것은 아닌 것은 또 결례계 재무에게 비교하는 거라든지
저 대차대표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나오니까 이런 걸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에 실제로 배우실 때는 더 천천히 차분차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수업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